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맛수 시간입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조연산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찰스 1세 사례를 언급하면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했고 무기징역 선고를 내렸습니다. 1심 선고 결과 어떤 의미로 좀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니까 그건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죠.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 동의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한동안 정말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애꿎은 그 군인과 경찰 이런 분들이 얼마나 지금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란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이 법원의 1심 판결은 아마도 좀 타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내란을 인정하고 한쪽에서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그런 쪽으로 타협한 것 같은데 그거에 이르는 논리에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왜 터무니없는 찰스 1세를 왜 소환하나요? 찰스 1세는 다 아시다시피 영국 내란에 의해서 말로 왕당파와 의회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그리고 또 무슨 종교적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피 흘리는 유혈 사태가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고 그에 패배한 결과로 사형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국가도 왕도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건 좀 터무니없는 논리 경강부회고요. 또 법리적으로도 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을 남용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거니까 직권남용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 군인을 보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국헌문란이 되었다? 국헌문란 안 됐지 않습니까? 국회가 해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계엄 해제 의결을. 그래서 스무스하게 해제가 되었고요. 그 계엄이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국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겁니다. 그리고 폭동? 이걸 우리가 본 바를 폭동이라고 한다면 국어 사전을 다시 써야죠. 다수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이게 사전이라고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 예가 뭐가 있냐면 LA 폭동을 들었더라고 사전에 보니까. 네. 그런 걸 폭동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폭동이 우리가 지금 본 바 그런 계엄 사태를 짧은 계엄 사태를 폭동이라고 부르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과에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필님께서는 내란을 유죄로 판단한 것 자체를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내려졌냐, 미흡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박 대변인님, 그 판결에서 어떤 부분이 아쉬우셨나요? 네,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서에 한참 못 미치는 판결이었죠. 네. 어제 내용 중에서 보면 노상원 수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조악하다는 이유로요. 23년부터 계엄을 준비해온 것이 아니라 약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계엄이었다는 식으로 판단을 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물리력의 행사를 자제했다라고 봤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는 명백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탄을 지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요. 그리고 감경의 사유로 고령이다, 또 초범이다, 실패한 내란이다, 그리고 또 공직에 오래 있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매우
억울할 것 같아요. 더 고령이고 더 공직에 오래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패한 내란 부분도 한덕수 재판을 했던 이진관 판사는 그것을 약간 증명하는 이유로 삼았는데, 그리고 네. 실패한 내란이 된 것이 시민들에 의해서였고 위로부터의 내란이었기 때문에 더 엄하게 다뤄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 실패한 내란을 감경의 사유로 삼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앞으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의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루어질 텐데 네.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좀 달랐던 이유가 있을까요? 핵심은 두 가지다. 한마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이른바 성공한 내란. 그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내란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상 실패한 내란이다. 그런 취지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 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유혈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내란뿐만 아니고 내란 목적 살인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유혈 사태가 없었던 것이고, 4시간 만에 민주당에서 어떤 발의한 그 해제 결의에 따라서 바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추가적인 어떤 그 비상계엄 선포가 없이 그대로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처럼 이제 행위불법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결과불법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형과 이제 그 무기징역형으로 갈렸는데, 사실 그 내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 비유하자면 국가에 대한 살인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형도 살인죄도 사형, 무기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돼 있고, 네. 내란 같은 경우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까지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법정형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보면은 살인죄의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서 사실상 2명 이상이 사망의 결과가 나왔을 때만 사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지난번 어제 있던 그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그렇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의 어떤 살인죄, 그리고 또 기존에 있었던 내란과 관련되는 형,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어제 판결에서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이 됐었습니다. 네, 지난해 3월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재기현 판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와 다른 판결을 내린 거는 결국에는 어제 판단이 최종 판단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기현 재판부가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단계에서 물론 구속 기간을 문제 삼긴 했지만 그 결정문을 살펴보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한 바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공수처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의 경우에는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로서 동일한 사실관계인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네. 법원의 여러 차례의 판단도 있었고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방해 혐의 사건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재판부가 과거 구속 취소 사건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기현 재판부가 왜 지난번에는 구속 취소 사건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본인이 그 부분을 번복하긴 했지만 그 부분도 지기현 재판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계엄에 가담한 군경 관계자 중엔 가장 무거운 형벌로 지금 나왔는데 이유가 뭐라고 좀 보십니까? 뭐 그건 말 그대로 징역 30년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죠.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뭐 비상계엄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걸 직권남용으로 보든 내란으로 보든 간에 그 과정에서 정말 윤 대통령 못지않은 그런 주범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솔직히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라고 이름은 돼 있지만 네. 그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내용이라든지 만약 비상계엄 시에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군을 동원한다 이런 것들을 김영은 전 장관이야말로 잘 알고 그래서 실행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을 그때 교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체해서 김영현 전 장관으로 만들어 왔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신원식 전 장관이 그 윤 대통령의 그 계엄 아이디어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교체해서 김영현 전 장관을 만들어 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니까 정말 윤 전 대통령과 거의 같은 무게로 뭐 처벌해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1심 선고를 놓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 행위였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증거 법칙이 무시되는 이런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습니까? 이런 재판은 왜 했습니까? 특검이 정해진 결론이라면 그냥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재판부가 내린 결론, 그 특검이 가져온 거랑 약간 다른 것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특검이 내린 결론대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항소를 할까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항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매일 사실상 재판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나중에는 재판에 출석조차 거부를 하고 사실 변호인까지 선임하지 않으면서 국가에서 붙여준 이른바 국선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재판을 했던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뭇 다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본인의 어떤 무죄를 다퉜던 사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그 1심 판결에 대해 상당히 변호인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항소 자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징역 30년형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접결한 다음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가까이 항소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국민의힘에선 반성과 함께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요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촉구합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십시오.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공식 선언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어제 당 지도부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 명의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만 나왔고 장동혁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대신 오늘 입장을 발표할 걸로 알려졌는데 바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어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딜레마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침묵이죠.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금 가장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 그런 세력들, 그야말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 이런 세력들은 자꾸 지금 뭐 이른바 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했고 뭐 관련된 여러 사람들 뭐 징계하면서 그런 사람들 지금 하나하나 다 쳐내고 있는데 자기 지금 그 지지 세력이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모여 있는데 그것마저도 배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절연을 해야 한다. 이른바 절윤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자신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 친윤 세력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자기를 비판하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걸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 국민 입장에서는 참 너무 답답하다. 지금 어쨌든 뭐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동의하든 안 하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사법적 판단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제1야당 대표로서 떳떳하게 분명하게 입장을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그걸 눈치를 보면서 저런 사람들 입맛에 맞는 자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입맛에 맞는 말을 어떻게 할까 하는 궁리를 하는 건 지도부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발언 수위가 나올지 이게 관심인데 박 대변인님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전련보다는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걸로 봐서 좀 기대난망인 것 같은데요.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고성국 TV의 썸네일을 보면 그 다음 날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와 행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고성국 TV 썸네일을 찾아봤더니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4가지 세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것을 비추어 볼 때 전륜 메시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노동의 주피께서 말씀하셨듯이 윤어게인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고성국의 지원 하에 당대표가 된 입장에서는 참 이 메시지 내기가 어려운데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대표로서의 장동혁 대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아무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매우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류는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도 윤 전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제1야당을 이끌게 방치해선 안 된다며 사실상 지도부를 겨냥을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 오늘 장 대표 메시지 수위에 따라서 이 당내 갈등이 봉합되느냐 아니면 또 당 내부가 분열이 더 심해지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왜 자꾸 밖에 있는 분들이 당 대표의 어떤 리더십을 흔드는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 해제하는데 찬성했던 사람인 것이고 당 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수차례 벌쳐가지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미 그 당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정도의 어떤 그 메시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의 어떤 그 1심 판결 선고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12.3 비상계엄 이퀄 내란이다. 그 프레임은 판결을 통해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비슷한 비상계엄이 모두 다 내란이다라고 했고 사실 전 75만 그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아직까지 보면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1심 판결에서 이 그 내란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인 어떤 내란의 목적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라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결의 취지를 살리려고 하는 국민 메시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기존의 어떤 그 오늘에 있어서의 어떤 장동혁 대표의 얘기는 기존의 국민들에게 했던 그 사과 플러스 1심 판결에 대한 본인의 소회 나아가 앞으로의 방향을 밝힌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통합의 메시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이 친한계 징계를 둘러싼 내홍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내에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취소하라는 공개 제안까지 나왔는데 장 대표의 태도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어렵죠.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정말 이런 사람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배제를 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가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쉽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지지자를 늘리면 이기는 거고 한 명이라도 적을 늘리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지금 적을 양산하고 있잖아요. 자신과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배제하고 하면서 국민의힘 그 계열의 정당이 지금 이른바 좀 자꾸 축소되고 영향이 축소되고 망하는 길로 속된 말로 망하는 길로 간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 뭐 유승민계도 배제하고 이준석도 배제하고 그러면 자꾸 자신을 지지한 세력을 잘라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의 지금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그런 이유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뭐 징계하고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현역 의원님도 또 징계하고 그래서 한 명씩 자꾸 배제하면 진짜 누굴 가지고 함께해서 이기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뭐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보니까 뭐 과거 3당 합당식 또 DJ 편합식 뭐 연대하겠다 얘기하는데 누구와 뭐 어떤 세력과 연대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배제해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손잡겠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오늘 메시지가 유튜버 고성국 씨의 메시지와 비슷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오늘 나오는 메시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탈당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복당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송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천시당에 2시 반에 복당 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항을로 좀 복귀를 하시는 겁니까?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습니다. 제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의 고향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역구를 기꺼이 내어주고 험지로 떠났던 송 대표에게 의원적 자리를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정치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 전 대표가 복당 신청하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출마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 대변인님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에서 5선을 했고 또 22년 대선 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갈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이제 지극히 당연한데요. 네. 아시다시피 김남준 대변인이 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선거에 나갈 게 거의 확실시 되면서 연수을도 보궐선거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인천 두 곳을 두고 근데 계양을보다는 연수을이 좀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송영길 대표가 연수을로 가는 뭐 그런 시나리오도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원내 입성을 하게 되면은 전 당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혹시 또 올 8월에 당 대표에 도전을 할지 혹은 하지 않더라도 연임 도전을 할 정청래 대표와 아무래도 또 이번에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 김민석 총리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지 여러 가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네, 저 방금 박찬대 의원은 연수갑 이제 의원으로 네. 나왔습니다. 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를 검토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만약 송 전 대표까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누가 좀 유리할까요? 이건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 글쎄요, 뭐 정말 양측이 두 사람이 다 나온다면 지금 또 누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성급한 얘기 같고요. 근데 어쨌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행보가 참 석연치 않았어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의원인데 그거를 양보하고 이재명 대표에 양보하고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이유 좀 서울시장 도전을 왜 할까? 인천에서 정치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네. 인천시장을 했었고. 근데 서울시장 도전하는 건 아무도 누가 봐도 정말 석연치 않은 그런 행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서로 뭐 어떤 암묵적 합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송영길 전 대표가 희생한 거는 마찬가지니까 뭔가 민주당에서 보상을 해야죠. 그게 정치 의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꼭 계양을로 가도 되고 아니면 뭐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다른 지역구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뭐 양쪽의 교통 정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요?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을 하게 되면 이 친명계 세력의 구심점이 될 거다 이런 시각이 있던데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민주당 대표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시기도 하죠. 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입성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민주당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역학 구도상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친청, 친명으로 구분되는 그런 갈등 구조의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민주당 내에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중진 원로 의원으로서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원내에 재입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